이제 임대차 공부해 볼 건데요. 교재로 278페이지인데 제가 여기다가 대차형 계약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278페이지. 대차가 뭐냐면 대는 빌려주는 거고요. 차는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 하는 거고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차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대차형 계약에 소비대차라는 게 있어요. 소비대차는 뭐 하는 걸까요? 그걸 빌려서 소비하고 다른 것으로 갚는 걸 소비대차라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빌리는 거 소비대차죠. 돈을 빌리면 빌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쓰고 다른 돈으로 갚죠. 소비대차. 요즘 뭐 그런 게 거의 없겠지만 옛날에 연탄불 떼는 것 같으면 갑자기 연탄 떨어졌어. 근데 지금 배달이 안 된대. 그러면 연탄 한 장 빌려서 쓰고 다른 연탄으로 갚을 거 아니에요. 소비대차. 소비대차 맞죠? 빌리는 거면 아니 너 한 장 가져 그러면 다 이제 증여가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소비대차. 근데 요즘은 이제 돈 빌리는 게 가장 대표적인 소비대차죠. 돈 빌리는 거.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 그 돈을 소비하고 다른 것으로 갚아. 대차.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에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있다 그래요. 사용대차, 임대차는 뭐냐면 사용대차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하고 그거 자체를 돌려주는 거야. 근데 임대차는 뭘까? 임대차는 임을 주는 거죠. 임. 렌트비를 주는 거. 임이 렌트비예요. 렌트비를 주는 게 임대차라고. 자전거, 자동차, 뭐 펜션 또는 뭐 여관, 호텔, 주택, 상가 임대차 할 수 있죠. 렌트비를 주면 그걸 임대차라고 한다고. 빌려주는 사람을 보통 이제 대주,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하는데 X대차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이 X가 소비물이에요. 그러면 소비대차. 대표적인 게 돈이라고. 돈. 옛날 같으면 쌀도 뭐 춘공기에 그렇게 빌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 소비대차다. 연탄 빌리는 거 다 소비대차다. 그런데 그게 비소비물이야. 비소비물은 빌린 물건 자체를 나중에 돌려주는 거야. 거기에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는 차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상계약인 거야. 유상. 근데 무상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친구한테 자전거를 야 하루만 빌려줘. 하루 빌릴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돈을 받지는 보통 않죠. 그렇지만 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용대차겠네. 근데 하루 빌린 값으로 돈 10,000원 주기로 했어. 뭐 애들끼리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차가 되는 거죠. 다른 일을 몇 시간 돈 빌리고 돈 주고 빌려 탔어. 임대차. 자동차 렌트비를 내고 빌려 탔어. 임대차. 뭐 우리 정수기 렌탈할 수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임대차. 그러니까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네. 우리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요, 안 줘요? 주죠. 안 주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안 주는 경우도 있죠. 진짜로 친구 간에 갑자기 요즘은 카드가 있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겠지만 갑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돈이 10,000원 필요하네? 10,000원 빌렸다가 내일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돈을 받지는 않죠. 이자를 받지는 않죠. 그러면 그런 걸 무이자 소비대차. 근데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제 뭐예요? 이자가 붙죠. 이자부 소비대차. 이자가 붙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소비대차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대차란 말이 붙어 있으면 대는 빌려주는 것이고 차는 빌리는 거다.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편무무상이 원칙이야. 근데 이자를 약정했으면 쌍무유상계약이 되는 거야. 요거는 편무무상계약이야. 근데 이건 쌍무유상이 되는데, 일단 보자면 임대차 측면에서 봐보면 이거 잘못 그림을 갖고 왔네. 네. 이렇게 할게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걸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임차권이라고 한다. 근데 임차권은 성질이 뭐다? 채권이다. 채권이다. 근데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차임을 지급해야지 되죠. 렌트비를 내야 돼. 근데 렌트비를 대부분 돈으로 내겠지만 꼭 돈으로 내야 돼? 아니라고. 금자가 붙어 있을 때면 꼭 돈으로 내야 돼. 물론 대부분 돈으로 내겠죠. 우리 렌트비를 예를 들면 뭐 농사 짓는 걸 빌려서 했어. 거기서 농사 지어서 농산물이 나왔는데 그 중에 쌀암가마 이렇게 렌트비를 줄 수도 있죠. 그럼 차임이에요, 차임.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할 채무를 부담해. 차임을 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쌍무, 유상이죠. 낙성,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됐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자전거 빌리는데 계약서를 썼나요? 써도 분료식 계약인 건 맞죠? 그걸 증거로 남겨놓기 위한 것이지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게 아니야. 증거로 남겨놓기 위한 것이지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고. 약속하는데 꼭 계약서를 써야 너랑 나랑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 약속이에요? 애랑 무슨 약속하면서 계약서를 쓰나요? 합의만 되면 일단은 계약은 뭐라고요? 합의만 되면 계약이 된 것이다.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딴 말 못하게 하려고 계약서를 쓰는 거지. 아시죠?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된 게 아니다. 둘이 결혼할 때 처음에 계약서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잖아요. 눈 맞고 우리 같이 살자 합의하면 혼인 계약은 된 거지. 근데 이제 거기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혼인 신고까지 해야 혼인이 성립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혼인 신고까지 됐어야 돼. 네,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합의하면 계약은 다 된 것이다. 됐죠? 원칙적인 모습이 그렇다고. 그렇지만 계약서를 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 계약서를 안 쓰면 나중에 나도 내가 어저께 한 일을 생각을 잘 못하겠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때껏 생각 안 나는데요. 이 말도 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 뭐 김비서가 알고 이비서는 알지만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쌍무이상 낙성분류식계약. 근데 이게 채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보자고요. 여기서 주인이 바뀌었어.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요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어. 매매로 산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가 이 사람이에요. 바뀐 주인한테 임차인이 나 아직 기간 남았으니까 더 쓸 거예요 라고 자기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물권은 절대권이고 상대권은 뭐라고요? 상대방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니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주장을 이제 법에서는 대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대항력이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법의 격언이 있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 법언, 줄여서 법언이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예를 들면 봐보자고요. 내가 친구한테 2달간 월 얼마씩 주기로 하고 빌렸어. 근데 나한테 있는 채로 그 물건을 팔 수도 있어요. 병한테 팔아버렸어. 새 주인이 병이 됐죠. 병이 와서 나한테 야 내가 샀으니까 내놔 그랬는데 야 내가 갑한테 빌렸는데 그 말이 먹혀 안 먹혀? 말이 안 된다고. 아셨죠? 중요한 차이점이다니까. 아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구나. 그러니까 물권이 힘이 센 거야. 절대권이라고. 물권에서는 아까 봐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지상권, 전세권이야.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한테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너 지상권자인데요? 전세권자인데요?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나 채권은 그게 안 된다. 있다고 하는 분들은 다 뭘 봐서 그러냐 그러면 뉴스를 많이 봐서 그래.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런 것만 많이 봐서 그래. 주택임대차에서 주인이 바뀌면 그 임차인이 새 주인한테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 돼. 원칙은. 어떨 때만 있느냐? 주민등록하고 살 때만 있어요. 예전에 저도 시골 출신인데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시골 부모님한테 주민등록을 계속 뒀어. 그럼 지금 만약에 하숙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보증금을 내고 살았어. 지금 나중에 이제 임대차로 요즘 애들 같으면 원룸을 빌려서 보증금 뭐 예를 들면 500, 1000 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 바뀌면 저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는 거라고. 그게 없는 게 기본 원칙이고 뭘 하면?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으면 봐주겠다 이 말이에요. 원칙을 알아야 돼. 원칙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없어. 그런데 이제 그게 부동산일 때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아니면 이제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인도화 주민등록, 인도화 사업자 등록 이런 걸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걔들의 기본 속성은 뭐라고요? 채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원칙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어떨 때는 돼. 이 말이에요. 근데 되는 게 많긴 하지만 그게 원칙은 아니라고. 아셨죠? 이제 자전거 주인이 바뀌었어. 그런 건 아예 등기할 일이 없잖아요. 바뀐 주인이 와서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돼. 나 갑한테 빌렸는데 그건 갑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병한테는 말하면 안 돼. 이해가 되죠? 아니면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은행에서 우리 애한테 돈을 빌려줬어. 돈을 안 갚는데 그 부모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 애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 갚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우리 애한테 빌려줬잖아요. 우리 애한테 받아야지 왜 나한테 오냐고.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친구가 돈을 은행에서 꿨는데 돈을 안 갚아. 근데 은행에서 갑자기 나한테 당신 친구가 빚을 안 갚으니까 대신 갚으세요 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게 채권이라고. 그 기본 속성을 완전히 구별해야 돼.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확 나눠지네. 물권은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권 힘이 세다니까. 그래서 루이 14세 얘기까지 했네. 아셨죠? 근데 채권은 그 사람한테만 말할 수 있어. 딴 사람한테는 말 못해. 아니 애가 부양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는데 지 엄마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해야지. 딴 엄마한테 가서 내놓으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렇잖아요.
그 말이라고. 채권이어서 그렇다. 자, 이렇게 두시고.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때가 있긴 해. 그건 예외적으로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꼭 아실 게 원칙을 잘 알고 예외까지 알아야지. 예외를 많이 봤다고 해서 그게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아셨죠? 네.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노무공급형 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노무공급형 계약은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 그런 계약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용계약이 있어. 고용계약도 민법에 규정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적용되긴 하죠. 근데 기본 출발은 뭐라고요? 민법에 있다고. 고용은 어떤 형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노임은 받겠죠. 근데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 되죠.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걸 종속적 근로관계라고 표현한다. 확실히 그 소위 말하는 가물관계가 있는 거야. 사장님이 갑이고 직원은 을이야.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고. 너 이거 하세요. 그럼 이거 해야지. 저 이거 할게요. 그럼 안 되지. 네, 그게 고용계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급, 여행, 현상광고, 위임, 임치가 있는데 도급하고 위임은 따로 공부할 거니까 여행계약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행계약은 사실 원래 1958년도 그 민법을 만들 때 1960년 1월 1일 시행된 그 민법에는 없던 조문이에요. 우리 민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 14개만 규정을 했어요. 14개 전용 계약이 있었는데 요즘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엄청 여행을 많이 가죠. 배낭여행도 가지만 어디를 통해서? 여행사 통해서 많이 가잖아요. 근데 여행사 통해서 가는데 그 여행사들이 잘 구경시켜주고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규정을 해놨어, 법에다가. 옛날에는 여행계약 이런 것들은 도급계약의 일종으로 봤어요. 도급계약이 뭐였죠? 뭔가 계약한 대로 일을 끝내줘야 돼. 일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급계약의 성질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비행기표, 배표 이런 거 준비해야 되네. 그러면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종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계약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다. 현상광고는 얘기했습니다. 현상광고도 일을 하긴 하는데 광고에 정해진 대로 일을 한다고. 그 광고에 정해진 대로 그 얘기했고. 임치라는 게 있는데 임치라는 계약은 뭘까요? 임치 계약은 뭘까요? 임치는 물건의 보관을 맡기는 거야. 물건을 맡겨뒀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거죠.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 맡은 사람을 수치인 이렇게 표현해요. 친구 집에 물건을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젊은 애들 뭐 물건을 갖다 맡겨. 내 거니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임치계약. 무상이 원칙인데 유상일 수도 있어. 그런 게 임치다. 자, 고용은 종속적 근로관계고 도급은 그 중에서 이제 이게 일을 끝내줘야 되는 것이다. 그다음 여행계약 얘기했고 현상광고도 얘기했고 아까 위임은 어떤 사람한테? 주로 이제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때 위임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일단 도급계약을 한번 봐볼 건데 도급계약은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급인. 일을 맡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하는데 도급계약은 일을 맡겨서 수급인이 일을 끝내줘야 돼. 일의 완성. 아까 우리 예를 들면 뭐 선박 건조, 선박을 만들어주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리서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노가다 같은 경우에 이 일 끝내주세요. 일 끝내주면 얼마 이렇게 약정할 수 있죠. 노가다를 안 해보셔가지고 젊었을 때 다 한 번씩은 해보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죠. 이게 도급계약이라고. 자동차 수리 일을 끝내줘야 된다고. 중간에 못 끝냈는데
여기 돈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니 서로 간에 봐보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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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를 다 부담하고 있네. 아니 처음부터 도급 계약인데 일을 완성 못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약정을 하면 그렇겠죠. 여기 뭐 예를 들면 재료비가 들어갔어. 그런 것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따로 약정하면 계약 자유가 원칙이라고. 주기로 했으면 주는 거지. 주기로 했으면 주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면 안 줘도 되는 거죠. 예. 주는 걸 또 뭐라고 법에서는 말리지는 않아. 아니 공짜로도 줄 수 있는데 왜 못 주겠어요. 계약 자유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규정해 둔 것들은 그게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계약이면 이렇게 돼야 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데 쌍무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급 계약은 결과채무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결과채무, 결과를 내야 돼. 결과를 못 내면 안 돼.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건축공사를 맡겼어요. 건축을 끝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약정을 하죠. 중간에 예를 들면 뭐 재료비 들어가는 거 얼마 이런 것들은 따로 주기로 약정하는 걸 말리지는 않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이 있는데 위임은 요걸 이렇게 표현해요. 일을 맡기는 사람을 위임인, 맡은 사람을 수임인이라고 하는데 사무 처리를 위탁한 거예요. 꼭 결과를 내야 되는 건 아니야. 사무 처리만 하면 돼. 그런데 여기 보수를 줄까요, 안 줄까요? 맞아요. 안 주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안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안 주는 게 원칙이에요. 주는 게 이제 예외적인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원래 위임 계약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대요. 이거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들어두면 도움이 되죠. 로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 시민이 있고 거기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저 이스라엘까지 다 먹었던 거 아니에요? 다 먹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이 뭐 좀 이런 고급 노무 말고 뭔가 일 시킬 게 있어. 노가다 이런 거 누구 시키면 돼요? 노예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소위 말하는 하급 노무는 노예 시키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시민들끼리는 남의 일을 도와주고 돈 받는 걸 수치로 여겼대요. 수치. 아이씨 그냥 도와주지 무슨 그걸 돈 받고 해. 그게 이제 발전해 온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 원칙이야.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이런 것들은 로마법, 게르만법을 따온 거예요. 그게 발전해가지고 2000년 이상 뭐 우리 국사책으로 뭐 세계사를 공부하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이 원칙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을 해주는데 꼭 돈을 다 받아요? 업으로 하는 경우 대부분 맞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이 원칙이라고. 근데 특약을 하면 유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임은 편무무상, 낙성불료식 계약인데 보수 지급 특약을 하면 쌍무 유상 계약이 된다고. 이해됐죠? 아까 소비대체도 뭐라고요? 편무무상, 낙성불료식 계약인데 그걸 이자를 주기로 하면 쌍무유상, 낙성불료식 계약이 된다고. 요물계약은 전형계약 중에서 요물계약은 현상광고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낙성불료식 계약이야.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해버려. 근데 그 시점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합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막.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두는 게 확실한 거죠.
증거로서 필요한 거지. 민법적으로는 이게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이 된 건 아니다. 네. 합의만 되면 계약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타 계약으로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라는 제도가 있다. 이것도 한번 들어주실 건데, 우리 조합은 들어본 것도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노동조합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또 주택조합이 있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마담이 프랑스 마담과 대한민국에서 마담은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마담이란 말을 써도 어느 나라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니까 조합이란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조합과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조합은,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뭐냐면 동업하는 것을 말해요. 동업을 공동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를 들면 생활협동조합 같은 건 조합의 성질이 강해요. 근데 이제 주택조합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건 특수 법인이에요. 원래 조합 형태에서 발전해 간 거죠. 농업인들이 동업 차원에서 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더 발전시켜서 농업협동조합으로 했는데, 그걸 이제 법적으로 법인으로 만들어준 거죠. 출발은 그렇다. 가장 대표적인 동업, 예를 들면 우리가 두 분이서 만약에 식당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조합이라고 한다고. 서점을 같이 하는 거야. 조합이 된다고. 아니면 요즘 시골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농산물들 나오는 걸 그냥 팔아가지고는 수익이 별로 안 되니까 같이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 장사를 해. 그런 거 조합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조합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다 조합은 아니다. 해석이 필요하다니까요. 마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담하고 그쪽 나라 마담하고 우리나라 마담은 좀 다르다. 여기서도 같은 조합이란 말이 쓰여도 다 같은 조합은 아니다 라는 거죠. 동업하는 게 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종신정기금은 뭘 것 같아요? 종신정기금? 예? 그렇죠. 연금같이 종신토록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거야. 이게 종신정기금인데, 지금은 다 연금으로 해결이 돼버렸죠. 그래서 민법상 종신정기금 제도를 쓸 일이 없어. 거의 사문화된 조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시험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가 사업시험 강의, 공인중개사 강의, 사실은 제가 모든 강의를 다 해봤어요. 모든 강의를. 사업시험 강의를 하고 나니까 좀 이름이 나니까 이제 다 강의 초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봤는데 주택관리사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아셨죠? 근데 이 제목을 딱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종신정기금. 그 다음에 화해계약은 뭘까? 화해계약. 이거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화해계약. 화해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화해는 조금 다른 성질이에요. 교통사고 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는 덜 주려고 하고 피해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합의를 하죠. 그래서 분쟁을 끝마치기로 하는 계약을 화해계약. 사이가 좋아지는 건 아니야. 분쟁이 있는데 분쟁을 끝마치기로 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화해계약이라고 한다. 교통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금 합의를 하는 게 화해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꼭 거기서 합의했다 그러면 되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게 화해계약이야,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민법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정도는 들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쟤한테 들어봐야 나중에 딴 데서 들어도 우리 민 교수가 그런 얘기 했었지, 이렇게 아시게 될 거 아니냐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15가지 계약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채권이 있어요. 법정채권 발생 원인으로 아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다 그랬죠. 앞에서 얘기할 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사무관리도 잠깐만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전원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윗집이고 아랫집에 또 다른 사람이 주말마다 오는데, 나는 이제 주중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져. 근데 가만두면 그 집이 완전히 그냥 폭우가 아니면 태풍이 몰아쳐서 쓰러지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가서 일을 좀 봐줬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난 의무도 없어. 그래서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거, 사무관리를 해주는 거, 이런 걸 사무관리라고 한다. 부탁받고 일을 했으면 위임이에요. 부탁 없이 그런 걸 했어.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무관리. 그러면 거기 들어간 비용 정도는 그 주인이 말 안 했어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한 적은 없죠. 계약을 한 게 아니라니까. 부탁했으면 위임이라고, 위임. 근데 그런 거 없이 일을 처리했을 때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는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사무관리라고. 근데 이제 그건 위임과 관련해서 공부할 때 나중에 좀 나오기 때문에 용어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정 채권 그러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근데 법정 채권으로 이것들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아까 부양청권 이런 것들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채권이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만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근데 이제 부당이득 불법행위, 요게 우리 시험범인데, 부당이득부터 한번 볼게요. 부당이득은 뭐냐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물건의 하자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계약을 이제 그때는 해제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건데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계약을 착오로 잘못하면 취소할 수 있어요. 또는 계약을 사기를 당해서 하게 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내가 계약을 했을 때 취소를 하면 내 돈 돌려줘야 되겠죠. 그냥 그걸 갖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돈을 그냥 환불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환불을 해줘야지. 그냥 갖고 있으면 그게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이득이라고. 그러면 또 반대로 내가 그 물건은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그냥 갖고 있으면 부당이득이라고. 이해됐죠? 그런 게 부당이득이다. 어떤 사람의 손실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있어. 수익. 그게 내 돈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집한테 가 있네. 근데 계약이 유효면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갖고 있는 게 정당하지. 법률상 원인이 없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손실 때문에 수익이 생겼네?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참고로 인과관계라는 게 있는데, 인과관계는 뭘까요? 원인과 결과.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야 돼. 아까 그 얘기했죠. 홍수가 나서, 예를 들면 내가 갑인데 양어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홍수가 나는 바람에 거기서 키우던 뭐 사건들 보면 뱀장어 이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뱀장어를 키웠는데 그게 밑에 집 논으로 싹 들어가 버렸어. 구별이 돼. 논에 갑자기 무슨 뱀장어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뱀장어가 넘어갔어. 근데 그걸 그 집에서 그냥 우리 집에 이런 게 갑자기 났네 해서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냥 갖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부당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아셨죠? 특히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일 때 이런 일이 생겨.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서로 준 사람은, 손실을 본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리고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아셨죠? 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네, 요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부당이득이고요. 근데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법정 채권 발생 원인이다. 이게 그냥 법에서 당연히 생기는 거야. 아니, 합의를 해야지 준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그럼 못 돌려받는 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법에서 아예 정해놨다고. 741조에 정해놨어. 그 다음에 이거는 성질이 사건이다 라는 건데, 잠깐 그 반대말이 용태라는 게 있는데,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한 것을 용태, 그렇지 않은 것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기만 하면 그 사건이 뭐 사건 메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용태 반대말로 사건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가리킨다. 부당이득.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로 갑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폭행, 상해,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내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냈어. 그런 게 불법행위죠. 하면 안 되는데 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한다. 사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사기를 쳤어. 불법행위. 근데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생겨요. 손해를 메꿔줘야 되겠죠. 그게 손해배상이라는 것인데,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손해를 받은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 폭행상해 막 쥐어 뜯었나 봐. 이 사람이 우리 남편 첩이래. 남편 첩인데 가서 쥐어 뜯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첩은 안 되지만 쥐어 뜯는 것도 안 돼. 아셨죠? 첩은 안 되죠. 첩은 참고로 그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남편이 있는 줄 알면, 와이프가 있는 줄 알면서 그 사람과 사귀거나 이 살림을 차리거나 그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돼. 불법행위라고. 손해배상해야 돼. 아니,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이 끓겠냐고요. 맞죠? 열받죠. 그게 다 손해라니까. 그렇지만 가서 사람을 또 패거나 이건 안 된다고. 교통사고를 내면 안 돼. 등등. 보시면 이것도 법에서 아예 정해놨어. 근데 얘는 미법행위인 거죠. 근데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적법행위야. 적법한 거라고. 근데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고의는 뭐예요? 고의는 일부라는 거죠. 과실은 뭘까요? 그러면 실수로 손해 발생을 시킨 거야. 근데 그게 위법할 때 그렇죠. 그리고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봐보세요. 얘가 막 칼 들고, 이 사람이 칼 들고 막 쫓아 막 와요. 나 잘못하면 찔려 죽겠어. 방어하는 차원에서 팰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정당방위라고 한다. 그러면 위법성이 없어져 버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조각은 없애는 거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위법성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 폐지국이라고 하죠. 참 이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형 제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될 것 같죠. 그것으로 결정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건 아무 생각 상관없어.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 있으면 안 된다. 법을 공부하면 사형 제도는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사형 당하는 사람도 사형 당하는 사람이지만 사형 집행한 사람은 괜찮을까요? 또 한편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정치적 보복에 의해서 사형 집행한 경우들 같은 경우는 다시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한 가지, 화성살인 사건 아시죠? 진범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사형 집행했으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 억울한 죽음이죠. 인간의 판단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나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다 학자들은 그런 제도는 없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만 해도 그런 죽일 놈이 있나 빨리 사형시켜야 된다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건 그냥 일반적인 감정이야. 그렇지만 봐보면, 근데 제가 또 형사정책도 공부를 해봤는데, 형사정책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이제 형법이랑은 죄와 벌을 정한 거예요.
죄와 벌을 정한 게 형법이에요. 그러면 사형죄가 있는데 왜 살인사건은 계속 일어날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일어나지면, 형법 250조에 보면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죄를, 이게 사형 죄책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어. 그래서 맨날 뉴스에 보면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형사 미성년자들이 막 사고 치고 그럴 때, 야, 그런 애들도 다 교도소 보내야 돼.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안 된다고 다 연구가 나오고 있다니까? 죄만 높이고, 살인, 교수형에 처하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죽여버려야 돼. 쉽게 막,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근데 어쨌거나, 그 교도관 같은 경우는 사형 집행을 했다고 보자고요. 옛날엔 사형 집행을 했으니까요. 사람을 죽인 거 맞죠? 그러면 불법 행위 맞네. 근데 그런 경우는 뭐예요? 일로서 한 거잖아요. 명령을 받아서. 그런 건 정당행위라고 해요. 정당행위로 뭐가 없어져? 위법성이 조각돼. 그냥 사람을 죽이면 불법 행위 맞아요. 그렇지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서 사람을 죽였어. 위법성이 없어진다. 불법행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죠? 예. 근데 어쨌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시험범인데, 다시 오늘 강의한 취지는 민법 전체를 다 알아야 민법 총칙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민법 총칙이 출제 빈도수는 더 높긴 하지만 그것만 국어라고 파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좀 더 다른 과정을 거치고 오면 더 쉬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다음 주는 채권법부터 보겠지만, 어쨌거나 이 마지막까지 잘 아셔야 된다고. 근데 불법행위는 뭐라고요? 불법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한 거, 이걸 불법행위라고 한다. 근데 보통 하는 거지만 안 하는 게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가 애기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어. 꼭 눌러 죽이는 것만 불법행위, 살인이 아니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면 걔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요? 애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니까. 그걸 다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애를 죽였잖아요. 그것도 형법적으로 살인죄가 돼요. 그리고 민법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아셨죠? 네, 근데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거나 해야 될 걸 안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네, 요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 한 가지 잠깐만 좀 더 보고 가자면, 우리 채권 발생 원인으로서 계약과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 계약을 특히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야. 사실 물권이 변동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파트 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 사서 내 거 된 건 뭐예요? 매매로 사서 됐죠. 그때 등기하라고 써놨어. 요런 것이네. 근데 한편 아파트가 꼭 내게 되는데 매매로만 내 것이 되나요?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이러면 독자야. 아니면 외동딸이야. 그러면 그 통째로 그게 내 것이 되죠. 상속이 있단 말이에요. 상속하면 그게 자녀 것이 된다고 법조문에 써놨어요. 그래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야지. 뭔가 이런 걸 이제 특히 권리변동이라고 하는데, 권리변동이 되는 원인을 따져보면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근데 이제 민법을 그래서 넓게 보자면 계약법, 조금 더 좁게 보자면 계약법, 그리고 좀 더 보자면 법률행위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민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채권법이에요. 채권법이 볼륨이 이만큼 돼. 373조부터 766조까지가
채권법이에요.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팍 축약해서 공부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축약해서 하는데 시험에 나올 것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공부를 해가면 오히려 쉬워진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난 민법 총시만 죽어라고 할래. 어렵다. 암기가 안 된다. 아까 그 늑대가 살던 섬 이름이 뭐라고요? 엘즈미어. 그것도 여러 번 보고 하면 되지만 바로바로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뭐 예를 들면 LG에 대한 또 뭐 미어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잘 기억이 되겠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것 중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래요. 반환 청구권이 있고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물권적 청구권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게 있다. 있는데 반환 청구권은 이걸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내놔 하는 권리라고. 아까 우리 보셨다시피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훔쳐가서 그걸 갖고 있어. X를 훔쳐가서. 근데 만나기 쉽지는 않지만 갑이 만약에 을을 만났어. 그러면 내 거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런 게 인정된다는 거야. 물권 소유자한테는. 또 다른 권리자들한테도 인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더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어떤 경우냐 하면 방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걸 치워야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시골에 땅이 있는데 내가 시골을 안 가봤더니 누군가 내 땅 위에 이렇게 무단 건축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치우라고 해야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를 하는 거죠. 건물 철거 청구. 이런 것을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건물로 대지를 누르고 있죠. 그래서 이 대지는 내놔 라고 할 수 있게 돼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런 권리가 우리가 그냥 가서 막 성질 내면서 말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것들이 말도 않고 나한테 아니면 뭐 세를 내고서 나한테 얘기를 하고서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했는데 그냥 을이 건물을 지어서 갖고 있었으면 뭘까요? 거기서 이득을 얻었죠. 이득을 얻었는데 정당해요? 부당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땅 사용료 내놔야 되겠네. 그 다음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죠.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불법행위 맞네. 요렇게 막 연결이 되는 여러 가지가 막 쫙 나오잖아요.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내가 대출금을 다 갚으면 저당권은 등기가 남아있어도 법적으로는 이미 소멸했다 이렇게 본다. 그건 나중에 공부를 할 거예요.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다고 저당권이 있는 게 아니고 빚을 다 갚았어. 대출금 다 갚았어. 그러면 그 저당권은 없어진 거라고. 이제 그런 걸 부종성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등기는 남아있죠. 그런 걸 효력이 없는 등기야. 무효 등기예요. 근데 그러면 은행에서 그 등기를 말소 안 해주면 나는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나? 그러면 안 되겠죠. 내 등기부가 깨끗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치우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무효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됐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어떤 데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돼요. 우리 이제 좀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거야. 우리 집이 있는데 옆집에서 이번에 건축한다고 거기 막 집을 허물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안반이만이 막 들들거리면서 막 폭파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 영향이 와야 하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쫓아가서 막 싸우죠. 쫓아가서 싸우는 게 방해 예방 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방해 예방 청구를 한다고. 아, 그러다가 구청에도 가고 그러죠. 근데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법원으로 가라니까. 민법 얘기는 답을 어디로 하면 되느냐? 법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면 돼. 아셨죠? 예, 그래서 그때 방해 예방 청구를 하거나 잘못되면 우리 집에 손해가 생길 수도 있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어. 이런 권리들로 인정된다. 그런 게 이제 물권의 내용으로서, 물권의 효력으로서 또 인정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요거를 쭉 가시면 오늘 진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제 구두가 항상 이건데요. 이거 무조건 하면 이 과정을 쫓아가면 절대 붙는다니까요. 재수없게. 재수없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붙어버리면 옆에 사람들이 아이씨 재수없어 이러죠. 그런 의미로. 근데 그 소리를 듣는 나는 기분이 좋죠. 재수없게. 재수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시면 돼요. 뭐 예습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그냥 와서 다 들으시고 공부를 꼭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동영상 강의를 한번 쫙 들어보시면서, 꼭 책도 이거는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제가 꼭 읽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색깔을 제가 밑줄을 다 미리 다 그어놨어요. 근데 기본서에까지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상당히 편할 거예요. 다음 주는 어쨌거나 채권법을 할 것이다. 채권법하고 그 다음 주에 물권법 더 자세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민법 총칙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 기본 강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